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저희가 같이 호흡을. 기다렸어요. 네. 이게 뭐예요? 웬 1달러인데? 예.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돈 그냥 함부로 주웠다가 큰일 나요. 왜요? 뭐 문제 있나요? 불법인가요 이게? 아이 뭐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 1달러입니다. 1달러. 사실 이 돈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또? 뭔데요 또? 1달러의 괴담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길바닥에 떨어졌던 1달러를 이렇게 주웠다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4건이나 있었어요. 마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펜타닐과 필로폰. 특히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50배. 그 한 번만 접하게 돼도 바로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약의 문제가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학생은 필로폰을 학교 같은 반 친구 2명과 나눠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7세에서 19세 청소년들로 함께 살며 마약 투약도 하고 배달 심부름도 한 겁니다.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중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복감을 주니까 너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마약이 점점 더 쉽고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을 사고 마약이 있는 장소까지 알아내는 데 걸린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라 합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약 공급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게 마약 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보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살 수 있어 속칭 24시 마약 편의점이라 불리는 유혹의 공간과 그 마약 공급책의 머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그곳을 지배하는 한 마약왕의 실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쌤! 10대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된다고 생각할 때죠. 아니야? 야 뒤에서 보자니까 여기 있냐? 못 먹었어 지금. 하러 가시. 또 뜨는 거야? 나이스. 아 진짜. 안 돼. 그게 위험한 놀이여도 함께하면 모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나이니까요. 이날도 친구가 건네준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에 쥐었대요. 야, 진짜 해도 돼? 해봐. 겁나 쎄.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던 건데 이젠 멈출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요. 나와. 해서는 안 될 일, 그 선을 넘은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고작 17살에 새 친구는 마약 사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서도 죄의식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작은 일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날 학교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뭘 했길래 어린 나이에 마약 사범이 된 걸까요? 학생들이 흡입했던 건 바로 펜타닐 패치였다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이 위험한 걸 10대들이 구한 장소입니다.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이 펜타닐 패치는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처방만 해주면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약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거짓 통증을 호소해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 보니 청소년 마약 범죄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마약은 이 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자이든 타이든 마약을 하게 되면 한 번의 투약만으로 쉽게 중독이 된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특히 펜타닐 패치는 그냥 몸에 붙이기만 해도 그 효과가 대단한데 이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흡입을 하게 되면 정말 아편이나 몰핀 같이 아주 강력한 마약과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이렇게 좀비처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 마약이 바로 이 펜타닐인데 이 마약을 대낮에 학교에서 투약을 했던 거죠. 네, 실제로 이 펜타닐 패치를 재가공해서 투약한 현장을 경찰이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가만히. 나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왜 두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건 뭐예요? 빨대하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세요. 오일 무슨 오일인데요? 여기도 패치 있네. 두 조각 세 조각 냈네. 이거는 온전히 하나고 자른 거 두 개네. 그럼 이 10대들은 왜 마약을 하게 된 걸까요? 대답이 놀라운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아직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너무 손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놀이로 하고만 생각을 했던 10대들의 마약 범죄, 단순 투약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 가방이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17, 18, 20. 당시 저희들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56명을 근거해야 되는데요. 10대 청소년이 54명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33명으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당시 펜타닐 패치는 저희들이 총 27매를 압수하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처방을 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57회까지 투약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펜타닐 처방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판매까지 했고요. 총 10장이 들어있는 펜타닐 한 팩의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재판매할 때는 한 장당 15만 원. 그러니까 무려 10배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거죠. 마약으로 장사를 하는 법을 너무 일찍 터득을 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약 범죄가 뭐 조폭이나 범죄자 화류계 뭐 그런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마약 범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마약 범죄 수사 업무를 지금 한 7년여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많이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전체 마약 사범 중에 34%가 10대, 20대였다고 해요.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481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펜타닐 패치를 재가공해서 흡입하고 유통, 판매하는 전형적인 마약범들의 수법을 10대들은 어떻게 알고 한 걸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대들에게 마약을 구하고 판매하고
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곳과 그곳에서 마약왕이라 불리던 한 남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약의 성지라 불리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손안에 있죠. 스마트폰 속에 또 다른 세상. 네, 각종 SNS나 다크웹을 통해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법, 이 텔레그램 마약방은 이미 경찰에서도 다 파악을 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만약에라도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마약을 거래했다가는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찰도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 각종 마약 인증 사진과 가격표 또 배달 지역이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약 구매 후기 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약을 재가공하는 방법까지 다 상세하게 올라왔대요. 텔레그램이 필수죠, 마약 가게에는. 텔레그램 깔아가지고 그 딜러를 이제 몇 명 이제 골랐죠. 그리고 그 딜러가 제시하는 대로 이 비트코인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그분이 이제 드랍돼 있는 장소를 저한테 알려주죠. 해가지고 입금하면 바로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장소 사진으로 해가지고 드랍 장소를 하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정말 30분 만에 마약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사고 마약이 있는 장소까지 알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라 합니다. 마약을 가져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이 과거에는 이 마약 거래가 그냥 손 방식이라고 해서 네. 손과 손으로 주고받는 직거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빠르고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네. 마치 우리가 배달 어플로 집에서 그냥 음식 주문하듯이. 정말 판매자든 구매자든 서로 신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죠.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마약을 사고 팔 수 있는 24시 마약 편의점이 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그 20대, 30대 마약 사범들 조사를 해보면요. 대다수가 초범으로 근거되지만은 실제 그 수사기관에 근거가 처음이지 실제 마약류는 투약을 이전 10대 때부터 해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 중에 초범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마약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10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마약방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냥 마약이 사지게 되고 또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중독자가 돼버려 있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리고 금방금방 기록도 지워지니까 오히려 좀 경각심이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쓰고 더 하고 나서 말이 안 되는 행복감을 주니까 울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립고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갈망감이 드는 거예요. 자, 텔레그램 마약방이 존재했기 때문에 더 쉽게 마약의 늪에 빠졌고 인터뷰에서 들은 것처럼 좀처럼 헤어날 수도 없었답니다. 일단 마약이 이렇게 퍼진 건 텔레그램 역할이 크잖아요. 만약에 텔레그램이 없으면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주위에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도 없고 약을 못했겠죠. 예를 들면 여성들 사진으로 해서 좀 자극적이게 많이 올려놓거든요. 가슴 가운데다 뭐 주사기 꽂아놓고 좀 컬 이렇게 뭐 좋다 그런 걸 보고 좀 저는 이미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거죠. 각종 마약의 홍보의 장이 되는 이 공간에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커지고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은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혀 몰랐던 분들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호기심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약을 투약하는 건 개인의 그릇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부추기는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사회가 차단을 시켜줘야겠죠. 마약 범죄는 마약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약 공급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이게 마약 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마약상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텔레그램 마약방을 모니터링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경찰의 신상을 유포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잡히지 않을 자신감이 아주 넘쳐 보이죠. 아무래도 저 텔레그램의 그 가장 특징이 그 보안성이라든지 익명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하는 텔레그램 사범들을 마약류 사범들을 보면요, 본인들이 신분을 이렇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도 충분히 마약류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면서 얼마든지 마약류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시간 안에 기록 삭제되게끔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얼굴 안 보고. 메신저로 해서 그냥 얼굴 안 보고 뭐 서로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이 걸려도 제가 같이 걸릴 일은 없으니까 그게 좀 편했던 거죠. 좀 안전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건 다 갖춰놨네. 그렇죠. 이게 익명성, 보안성, 또 신속성.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그들을 모르고 돈고래 정황이 이게 포착되기도 힘들고 빠르게 많이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추적해서 잡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텔레그램의 마약방의 이 조직도인데요. 이걸 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를 보면 구매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인 드라퍼, 중간 판매책과 판매 총책, 그리고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왕이 있죠. 자, 이 마약 조직들은요, 점조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수많은 조직원들이 마약 유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을 검거한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마약 왕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추적을 한다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이 마약왕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마약왕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약 범죄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면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약왕을 잡았다. 그러면 거대한 마약 조직 한 개를 일망타진한 거고 그러면 투약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약 조직의 마약 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마약 조직의 가장 밑바닥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 조직의 말단인 드라퍼, 속칭 이 던지기 선수라 불리는 그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드라퍼에겐 민첩성과 은밀성이 중요하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마약을 숨겨야 하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다니는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마약을 던진다라는 의미로 드라퍼라고 불리는 이 마약 운반책. 그러니까 마약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 생긴 어떤 아르바이트인 거죠. 네, 이게 사람의 눈을 띄지 않기 위해선 밤보다는 낮을 택하고 한적한 곳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인파 속에 네, 숨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또 사람들 틈에 몸을 숨겨서 마약을 숨긴다. 자, 얼마나 이게 전문화가 되었냐면 여기에 이제 전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좀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일단 약을 소분해 놓고 그리고 마약을 숨기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주소와 함께 이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마약 조직들이 드라파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약방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1로 채팅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럼 구매자가 비트코인이나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요. 그럼 마약이 있는 곳을 좌표로 받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좌표를 받은 구매자는 해당 장소로 가서 마약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너무나 손쉽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드라퍼를 보면 또 이들만의 특징이 보이죠.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꼬리 밟히기 딱 좋은 건데.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에서는 드라파 일당 18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한 야산 전봇대 아래에서 50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이 정도면요 1,600명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가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50g으로요? 네, 이게 검거된 드라퍼가 숨긴 마약이었습니다. 네, 차량과 자택에서도 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소분해 놓은 그런 마약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울인가 봐요. 저울. 팩이 하나, 둘. 맞지? 술. 하나, 둘, 셋. 캔디. 하나. 부산 5, 창원 5, 부산 14, 창원 14, 울산. 부산, 창원, 울산 뭐 여러 군데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마약을 운반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스 배관 보호 박스 이런 데 아니면 창문 틀 정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공간에 숨겼다고 해요. 이렇게 실체가 있으니까 잡힐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요 결국에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뭐 10,000원에서 30,000원씩 뭐 이렇게 들으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하루에 수십 건씩 배달을 하고 그게 한 달을 쌓이면 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액수가 된다고 또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돈을 벌었던 드라퍼에게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새 바람. 예. 이번에 검거된 이 드라퍼가 속한 마약 조직의 운영 방식이 바뀐 건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착각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겨우 19살에 이것보다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이 과제만 잘 수행하면 건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거니까요. 야, 10분 늦었잖아. 저 진짜 쉬지 않고 뛰었어요, 팀장님. 그래가지고 월에 1,000 벌겠어? 1,000 벌어야지. 월 1,000만 원을 버는 고액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 안전벨트 테스트. 오케이? 뛰어. 그가 수습 기간에 받은 훈련은 바로 마약을 빠르고 은밀하게 숨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마약 조직의
마약 운반책 정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약 운반책을 무슨 정직원 뭐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게 너무 아니, 그 단어 너무 쓰기 싫은데요. 놀라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 조직이 기업형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이 마약 조직 정직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네, 가지가지하죠. 그러니까 범죄자도 능력을 봐가면서 고용한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또 내규도 있대요. 입사하고 나서 10일에서 한 달 동안은 수습 과정을 또 밟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수습 기간에 지정한 장소를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거, 그리고 소량의 마약이나 뭐 설탕 봉지 이런 거를 지정한 장소에 가져가서 숨기는 연습, 이런 걸 반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마약 운반책으로서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하나에. 마약,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잘 숨길 것.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월 1,000만 원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18명을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6명이 개인 부채가 있었고요. 2명은 호기심에서 했다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여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형사님, 제가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버는데, 쉽게 돈을 버는데 제가 어떻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소연한 피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을 했답니다. 마약 배달 과정에 들어간 경비도 별도로 지급을 했다고. 경비 처리까지. 야, 어이없습니다. 게다가 퇴직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조건만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붙잡힌 마약 운반책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뜬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가 마약 조직에 포섭되게 된 거죠. 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내미는 검은 유혹이 생각보다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구매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비싸서 이제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벌어서 사라. 그래서 이렇게 마약 운반책을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미성년자에게까지 검은 유혹의 손길을 뻗었던 이 마약 조직의 운영자는 이번에 과연 잡혔을까요? 아무래도 마약 사범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텔레그램, 특히 그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성이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약 사범들의 근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현재 근거되는 운반책들의 대다수가 상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모든 게 그냥 다 채팅창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닉네임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퍼를 잡더라도 그 윗선까지 연결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범죄의 범위는 전국구로 세력이 확장이 돼 있죠. 인터넷으로 어느 지역이든 연결이 되니까 이 경찰들도 마약 조직을 잡으려면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잡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 드라퍼의 꼬리를 밟아서 오랜 시간 추적한 끝에 텔레그램 마약 조직의 거물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걸 해낸 거죠. 바로 2020년 10월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을 검거합니다. 네, 요거하고. 맞아. 참 이 어려운 걸 해내시네요. 네. 자, 저희는 지금부터요, 마약왕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거된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의 실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 국내 총책을 검거한 이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디지털 마약 조직원 중에서 이 정도의 거물급을 검거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이뤄낸 성과였죠.
당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가장 많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특정 채팅방에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서 잠입한 뒤에 마약 딜러들과 1대1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매책이 전송한 이 좌표 인근의 CCTV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곳에 마약을 숨긴 드라퍼를 검거를 한 뒤에 그들에게 마약을 내준 윗선을 한 달째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의 국내 총책에 대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과연 그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은 누구일까? 여러분 아마 감독님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그램 마약방 닉네임 바티칸 킹덤 들어보셨죠? 바로 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로 거론돼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간 경찰에서는 바티칸 킹덤의 실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바티칸 킹덤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조폭 두목 출신이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그리고 또 뭐 엄청 거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더 검거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바티칸 킹덤이 있다는 걸 알고 출동한 그날 경찰은 아주 치밀한 검거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저희들이 그 바티칸 킹덤을 근거하면서도 평소에 그 경계심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 그 묵는 숙소 주변에 항상 그 자기를 지켜주는 그 차량이 한 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한 일단 우선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어떤 그 지시를 받은 이제 감시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저희들이 바로 숙소에 진입해서 드디어 국내 총책을 잡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거대 마약 조직의 맥을 끊어놓을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호텔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약에 취해서 너무 순순히 잡힌 겁니다. 아무 저항 없이 마치 자기가 잡힐 줄 알았다는 듯이. 이 마약 사범들이 늘 자신이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산대요. 근데 잡힐 줄 알면서 잡힐 짓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 호텔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마약을 투약하고 있던 현장이었고요. 테이블에서 필로폰 가루부터 주사기까지 다 발견이 됐습니다. 바티칸 킹덤 일당의 자택과 차량에서는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웬만한 마약이 전부 다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총책답게 정말 다양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압수한 마약과 현금은요 무려 15억 원 상당. 이걸 다 팔기 전에 어쨌든 잡은 거니까 진짜 다행이죠. 이날 바티칸 킹덤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 또 판매책 27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국내 총책이 잡히니까 그 잔당들도 줄줄이 엮여 나온 거죠. 그런데 바티칸 킹덤을 딱 잡고 보니까 더 놀라운 건 그의 정체였습니다. 바티칸 킹덤을 근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진입했을 때 첫 모습은 20대의 그 평범한 청년이었고요. 특히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 마약류 관련 증거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인데 초범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거창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사실 그가 마약에 손을 댄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7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마약 사범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총책이 되기 전에 바티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원래는 헬스 트레이너로 이 PT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델을 꿈꾸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운동만으로는 몸을 좀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약을 좀 구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의 부모님도 아들이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엄마 저 마약 판지 한 6개월쯤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해병대까지 나올 정도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실했던 아들이 마약범이 됐다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일을 한다며 서울로 간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엄마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엄마 조심해야 돼. 엄마 우리 가족 신상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조선족 손가락 자르는 걸 직접 봤어. 끔찍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마치 이 아들이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바티칸 킹덤을 협박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게 마약 조직도입니다. 네. 이 조직도를 다시 보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인물 딱 한 명 있죠. 바로 윗선인 해외 총책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텔레그램 마약방 닉네임 마왕 전세계입니다. 자신의 캐릭터까지 만들면서 마약 홍보에 돈 자랑까지 하는 그야말로 텔레그램 마약방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왕 전세계는 바티칸 킹덤에게 각종 지시를 내려요. 바티칸 킹덤은 마약 홍보, 유통, 거래까지 도맡았고요. 이 전세계 패밀리 조직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면서 텔레그램 마약 시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유통 지역도 서울, 인천, 수원 이런 수도권뿐만 아니라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왕 전세계, 그는 누구일까요? 바티칸 킹덤과 또 다른 마약 사범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왕열. 바티칸 킹덤과 다른 마약 사범의 판결문에 박왕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초범이었던 바티칸 킹덤이 박왕열에게 신뢰를 얻은 것은 2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한 후였대요. 그 뒤 박왕열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서 바티칸 킹덤을 띄워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바티칸 킹덤이란 닉네임도 박왕열이 직접 만들어준 거라고 해요. 박왕열의 이 심부름꾼이었던 최 씨의 판결문에는 박왕열이 총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 씨는 박왕열에게 각종 마약을 받아서 운반책을 했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된 거죠. 이제 드디어 마약 왕 박왕열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왕 전세계로 불렸던 박왕열. 그가 마약왕이 될 수 있었던 건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날 필리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6년 10월) 새벽에 울린 세 발의 총소리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결박된 손과 발, 머리에 가해진 총상, 무려 3명을 무참히 죽인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져서 사방이 사탕수수밭뿐인 오지였대요. 그날 농부가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핏자국을 못 봤다면 시신은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총기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3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경우는 처음이어서 현지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와 영화 범죄도시의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죠. 당시 필리핀 현장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이지훈 경감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그 한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연평균 10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민들의 그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한국 경찰청하고 필리핀 경찰청하고 서로 이제 MOU가 있었습니다. MOU가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지원을 해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로 필리핀에 있던 이지훈 경감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해서 수백 명에게 약 140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에 원금을 돌려줄 시기가 오자 필리핀으로 도망을 온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한에 의한 청부 살인이었을까요? 당시 그 청부살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그 전형적인 청부 살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청부 살인 방식은 그 한국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있거나 어디 사무실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총을 쏘고 그 시신을 방치한 채로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청부살인은 서거나 앉아있을 때 총을 쏘고 빨리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총을 쏘면 총알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양이 수평인데 이 피해자들은 총알이 아래에서 위로 향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아마 누워있을 때 총을 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봤을 때 현장에서 시신의 모습은 양손의 묶여있는 상태였고 다리도 묶여있고 입도 테이프로 감겨있는 상태고 뭔가 묻으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청부살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부탁까지 죽이려고 이전부터 애쓴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지훈 경감은 직접 살인사건으로 전환을 하고요. 코리안타운 탐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지 교민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박 씨라는 사람과 함께 살며 붙어 다녔다는 말을 들었대요. 네, 그게 바로 박광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정착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박광렬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박 씨가 한인의 사무실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본인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이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했냐라고 물어보니 9시 반인가 뭐 10시쯤에 갑자기 마닐라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패스트푸드점, 그 졸립이라는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 세워달라고 해서 본인이 차를 태워서 그쪽에 세워주고는 연락이 안 됐다라고 그때 당시 했었죠. 박광렬을 조사한 뒤에 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네, 혹여나 용의자로 몰면 도망을 갈까 봐 조심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감식 전문가 그리고 프로파일러까지 급파해서 박광렬이 총기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었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박광렬의 운전기사의 증언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달라고 하더니 풀숲에다가 가방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지훈 경감이 가방을 찾아보니 그 안에 45구경 권총 한 자루와 총알이 들어있었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발견한 탄피와도 일치했어요. CCTV에도 범죄 현장을 오가는 박광렬의 차가 여러 번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박광렬이 사탕수수밭 총기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 뒤로 끈질긴 추적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정말 그 37일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거의 37일 동안 하루에 한 3-4시간을 잤었던 것 같고, 그 당시 그 이민청 직원들하고 같이 그 3박 4일 동안 그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 숙박이나 어떤 뭐 이제 삼시세끼 어떤 필요한 뭐 주유비 이런 것들을 거의 제가 이제 다 부담을 해서 당시 한 제 월급 한 4개월치 정도를 그 37일 동안 그 쏟아 부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3박 4일 동안은요, 무려 700km를 추적한 적도 있대요. 11번의 검거 시도 만에 드디어 박광렬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필리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나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문을 열진 않았어요. 한 1시간 동안. Posas mo, posas mo. Wala dyan na iwan.
Get down. Don't look. Bosas, Jason, bosas. Bos kayo. Down, sige. Dali. Sige, ako na. Get down. 박광렬 씨. 박광렬 씨. 박경윤. bosas. Alex. 이 박광렬을 검거한 뒤에 이지훈 경감은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치열한 추격을 끝냈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무 이제 통쾌했죠.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짜릿했다고나 할까. 제가 검거를 하기 전까지는 한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제가 나왔었는데 검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내가 돌아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의 집념이 이뤄낸 성과였고 당시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한인을 지키는 단 한 명의 한국 경찰로서도 제 몫을 해낸 사건이었죠. 하지만 박광렬의 살인죄를 단죄하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오히려 또 다른 범죄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살인범에서 텔레그램 마야광 전 세계 박광렬이 탄생하는 발판이 된 거죠. Ayo, 박광렬. Ha? 박광렬. Walang kawalang Koreanong si Park Kwang-yeol. Sa ngayon, nasa kustodiya pa rin ng NCRPO si Park. Marisol Abduraman. Nakatuto, 24 oras. 살인범으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던 박광렬이 어떻게 마야광이 된 걸까? 자, 이제부터 박광렬이 더 큰 괴물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광렬이 살인죄로 검거된 게 2016년. 그 바티칸 킹덤이 국내 총책으로 활동한 게 2020년이니까 그때 박광렬은 필리핀에 수감되어 있었을 시기죠. 자,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탈옥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탈옥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네, 필리핀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 탈옥은 박광렬이 외국인이라서 이민청 보호소에 있었는데 교도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이 허술하게 돼 있었대요. 지붕도 그냥 뻥 뚫려 있고 그래서 뭐 박광렬 입장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탈옥은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곧바로 잡혔거든요. 문제는 이 두 번째 탈옥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에 박광렬의 여자친구가 호성 경찰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당에 간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박광렬은 식당 화장실에 갔고 그대로 창문을 열고 도망을 친 거죠. 그 총으로 무장을 한 호송 경찰이 5이나 있었는데도 그 탈출하는 걸 막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모두 밥 먹느라 감시가 소홀했다는데 그게 과연 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한 밥값 때문이었을까요? 그 식당 직원 말로는 그 호성 경찰들이 경계를 한 것 같지도 않았고 박광렬이 도망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비린내가 나긴 하죠? 납니다. 필리핀 자체가 그 오랜 병폐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필리핀 내에 그 교도관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그 다른 재소자들한테 이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필요한 걸 좀 가져달라는 게 아니라 교도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저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옥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살인죄로 검거됐을 때도 이 박광렬이 필리핀 이민청 체포팀에 한 말이 뭐냐? 200만 페소 줄 테니 감옥 말고 병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돈을 더 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그랬대요. 200만 페소면 하나로 약 4,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 크네요. 그렇게 통 크게 뇌물을, 뒷돈을 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박광렬은 두 번째 탈주를 한 뒤에 거의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춰요. 바로 그 시기에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왕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화려하게 귀환을 합니다. 더 큰 괴물이 돼서요. 이제까지 마약에 접점이 없던 그가 어떻게 마약 사업에 눈을 돌린 걸까? 필리핀 교도소에 있었다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가 있던 비쿠탄 수용소에는 마약 사범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광렬이 수용소에 있을 때부터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요. 박광렬이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그 마약이 이제 앙길레스에서 그 배달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 이제 한국에 좀 갖다 주라, 비행기표 끊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그걸 받아갖고 보니까 뭐냐고 다리미를 뒤져보니까 우리가 필리핀 사는 사람도 흔히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마약이다 아니까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한인회라든가 이제 코리안 데스크 이런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미의 마약을 숨겨서 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려던 시도는 실패를 했지만요. 온라인에서는 날개 단 듯 활개를 쳤다는 겁니다. 전 마약 사범을 통해서 박광렬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얼마나 거물급인지를 듣게 됐는데 마약계에서 1인자가 되려면 신용도와 물량이 좋아야 한대요.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워낙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광렬은 남달랐다는 거죠. 그때 전세계가 전성기였어요. 되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세계 톡방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관리가 철저했어요. 거기에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회원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했다. 이벤트 해가지고 무슨 1등 뭐 2g 공짜, 2등 뭐 5g 공짜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죠. 전세계가. 그러니까 마약 투약자들을 현혹시키는 각종 이벤트를 열어서 고객 유치에 힘을 썼다는데요. 그 이벤트라는 게 참 2g 공짜. 그러게요.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이 박광렬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기 누가 잘 꼽나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당기면 피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꽂으면 피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누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정확히 뽑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보내면 더 투표로 하고 그리고 인생 뭐 종말 대회 해가지고 아는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몰래 하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 투표하고 그런 거 딸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대고 있는 것도 봤어요. 아버지가 딸 자고 있는데 야 정말 인생 종말 대회가 많네요. 이게 어떻게 딸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렇게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신임을 얻은 박광렬이 한 달에 거래한 필로폰 양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한 달에 60kg 정도 될 거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거의 300억대에 달하는 돈이고요. 유통비, 운반비를 빼도 한 달에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광렬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돈이었는데 이게 수용소에서 자유를 잃은 대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걸까요? 1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 왕노릇을 했던 박광렬은 현상금까지 내건 필리핀 경찰의 노력으로 2020년 10월에 또 검거가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거죠. Na 2 beses na raw nakatakas sa kulungan. Una, sa detention facility ng Bureau of Immigration sa loob ng NCRPO at ang pangalawa sa Tarlac. Is it you? You have a mother case?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그런데 잡았다고 해도 좀 찜찜합니다. 과연 그는 검거된 뒤에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재 박광렬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뉴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처럼 높은 벽을 이루고 있어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광렬과 마약과의 고리는 끊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결국 돈이 권력이죠.
박광렬은 교도소에서 VVIP로 등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언제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있는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필리핀 유빌리비드 교도소 교도관을 직접 만나고 온 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일반적인 감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창살 자체가 없어요. 살인범이나 1급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 안에서 음식도 구워 먹고 범죄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빌리비드 교도소, 약자로는 MBP인데요.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들이 수감돼 있고 대부분 2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범자들이 있는 곳이죠.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식은 이 나라를 벗어나면 상식 밖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반쯤 되는 넓이래요.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도 하고 뭐 자유롭게 다니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도 이곳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마약을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길거리 지날 때마다 썩은 내나 마약 냄새는 진동을 한다. 마약을 재배한다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왜 잡아가지 않냐? 경찰 당국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약계 거물들에게 받는 하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거래하더라도 뇌물만 받으면 우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해제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죄인들이 사는 마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곳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도관의 한 달 월급이 하나로 한 5, 60만 원 정도인데 범죄자들한테 받는 뒷돈이 한 명당 15만 원, 20만 원 정도. 이 뒷돈을 여러 명에게 받게 되면 한 달 월급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교도관들이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리핀 경찰 특공대가 교도소를 급습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MVP 직원 353명이 직위 해제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불법 행위가 사라졌냐? 야,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교도관의 부업 덕분에 범죄자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교도소라 할 수도 없는 곳에 박광렬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거잖아요. 마약으로 번 돈이 많은 걸로 추정되는 박광렬은 그곳에서 거물급 인사로 통한답니다. 박광렬도 이제 교도관들한테 돈을 주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잘 살고 있고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나온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하나로 20만 원 정도 주면 내가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들어올 테니까 한번 봐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살인범의 마약왕, 그리고 필리핀 교도소 VVIP까지 강력범죄의 표상이 된 박광렬은 도대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박광렬이 자체가 그 피해를 주고 할 만큼의 영향력이 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 먹고 살기 위해 갖고 카지노에 이런 사람들 오면 말 그대로 관광 가이드 역할 하는 그 외에는 자기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 현지 로컬 동네에 조그만 집에 한 한국 돈으로 35만 원 정도 하는 월세방에 살다가 피해자들이 들어오고 이후에 집도 옮겨가고 또 차량도 고급 SUV 차량도 구매도 하고 물질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필리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참치를 납품하던 수산업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사에도 수산업자로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네,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 그죠? 네. 다정다감한
미소,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 그런데 이런 박광렬이 사업 실패 후에 필리핀에 건너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수산업자에서 3명을 죽인 살인범, 그리고 마약왕이 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 점점 인상이 이렇게 어둡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부는 얻었지만 영혼이 파괴된 그런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박광렬은 살인죄에 마약 범죄까지 저지르고도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잡았지만 잡은 것 같지 않은 이 찜찜함과 불길함. 다들 느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도소가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무늬만 교도소인 곳에서 또 무슨 일을 이 박광렬은 벌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에 바티칸 킹덤 일당이 잡힌 뒤로는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왕 전 세계는 사라진 상태예요. 한 번 맛본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돈맛도 쉽게 끊을 수 없는 법이죠. 필리핀 교도관 말에 따르면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박광렬이 현재 MVP 내부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않은 같이 일했던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너에게 수수료를 얼마를 줄 테니까 이번에 제조한 마약은 어디 나라로 보내라 라는 식으로. 국내에 있는 전 마약 사범들에 따르면은 박광렬이 바티칸 킹덤이 구속된 뒤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행동대원들을 모집해서 다른 계정과 닉네임으로 마약 거래를 다시 시작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부터 그 바티칸 킹덤으로 내려오는 그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의 중요 핵심 피해자는 당시에 전부 근거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히드라처럼 그 앞대가리를 자르더라도 또 다른 판매책을 만들어내고 또 자르더라도 또 다른 판매책을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그 마약 범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광렬이 마약 사업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가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필로폰의 미국 시세는 1g당 44달러로 하나로 약 6만 원. 그리고 태국은 13달러로 약 18,000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64만 원이래요. 자, 태국보다 무려 35배 높은 가격이에요. 비싼 만큼 마진이 크게 남으니까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꽤 매력적인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국제 우편으로 이렇게 한국에 마약을 10개를 보내서 9개를 압수당하고 1개만 팔아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박광렬이 한국 마약 사업을 멈출 수 없던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그램 마약방에 또 다른 닉네임 뒤에 숨어서 마약이라는 하얀 덫을 놓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마약 딜러와 경쟁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마약 홍보를 하고 쉬운 먹잇감이 걸리길 바라면서요.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10대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엔 경찰에 한 여성이 전화해서 딸이 마약을 한 것 같아요 라며 신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딸은 이제 겨우 14살인 여중생이었는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05g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1회 분량을 물에 타서 마신 뒤에 의식을 잃고 계단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뒤늦게 엄마가 발견을 하고 딸이 마약을 했다고 하자 고민 끝에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중학생 딸은 불구속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지만 이 어린 딸의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희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교육은 이 어릴 때부터 하고 법적으로도 제동 장치를 마련해 두잖아요.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약은 오히려 너무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거죠. 게다가 마약 거래의 72.8%가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게
법이 있어도 이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라는 걸 너무 절실히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직거래 방식으로 마약 사업을 했던 마약 사범들이 검거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텔레그램을 배워서 마약을 팔겠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텔레그램을 폐쇄할 수도 없으니 마약 공급책의 머리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3월에 박광렬과 연관된 마약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공급해오던 20대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후에 박광렬이 있었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교도소를 찾아가 박광렬을 면회한 뒤 마약 밀수를 공모를 했고, 수감 상태에서도 박광렬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로 일당과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그는 대규모 주문이 아니면 취급 안 한다는 식으로 세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일부 박광렬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렬이 아직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제라도 박광렬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박광렬은 동남아 3대 마약왕 중에 한 명이에요. 나머지 2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려서 작년에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환을 했죠, 국내로. 베트남에서 검거한 사라킴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채모 씨인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박광렬도 3년 전에 붙잡혀서 지금 필리핀에 수감 중이니까 현재로서는 동남아 3대 마약왕을 사실은 모두 검거한 거죠. 다른 점은 박광렬은 아직도 버젓이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박광렬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국내 송환.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박광렬을 국내로 송환해서 살인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하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6년에 3명을 총기로 살해했을 당시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국내로 송환하려고 했는데요. 박광렬이 탈옥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요. 그 뒤로 필리핀은 자국에서 지은 죄를 먼저 재판해야 한다는 속지주의를 내세워서 저희에게 송환을 거부해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껏 박광렬의 재판이 끝나기만을 바랬고, 드디어 지난해 5월 필리핀 대법원에서 다량살인 혐의로 장기 60년, 단기 57년 4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광렬을 송환할 수 있냐? 아직 필리핀 내에 박광렬에 관한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죠. 필리핀은 외국인의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살인할 때 총기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은 행정 처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법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건은 1심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에게 오히려 법이 보호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껏 텔레그램 마약왕 박광렬을 막지 못한 이유가 그가 필리핀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안일함 때문은 아닐까요? 박광렬이 국내에 송환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박광렬은 저희 범죄의 적색 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텔레그램 마약 조직의 드라퍼를 시작으로 마약 왕까지 추적을 해봤는데 그 추적의 결과가 참 허탈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 마약이 우리나라 10대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특히 그 마약을 유통시킨 머리, 박광렬을 한국에 못 데려온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약왕 박광렬이 필리핀 교도소에 있는 한 마약을 유통시키는 머리를 끊어낼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마약 범죄는 공급이 곧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계속 저희가 강조드렸는데요. 그 공급을 끊을 수 있는 고리를 발견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끊어내야 됩니다. 마약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SNS 공간에서 마약상들이 활기를 치고 있으니 이 마약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호기심에 한번 손대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고 맙니다. 경찰 조사받고 직장에서도 알게 되고 이제 직장에서는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게 되고 이제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약이랑 이제 다 쓰고 그렇게 해서 빚도 막 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은행빚만 1억이었고 지인 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파산 신청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약하는 이상 이제 뇌에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소확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시간,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느낌 자체를 못 얻게 돼요. 마약을 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거고 마약을 탐닉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이거는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요. 최강호 씨와 김한민 씨는 마약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또 그 잃은 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유 센터에 입소해서 현재도 단약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입했다간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분들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한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그 실수를 해도 다른 것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마약은 갚지를 못해요. 너무 이제 힘들고 힘듦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준다. 마약 치료는 성공 실패 그런 게 없어요. 줄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마약 하나가 딱 떨어지면 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수영장이 딸린 자택, 슈퍼카들로 들어찬 주차장 사진을 SNS에 올렸죠. 좋은 차와 좋은 집 인터넷이나 많이 내비쳤거든요. 명품샵 매니저가 구하기 어려운 백들도 구해다주고 솔깃하죠,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다. 개인 능력으로 이루어낸다는 것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됐었죠. 그 모든 게 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 유명세를 이용해서 남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화려한 가면 뒤 진짜 얼굴은 뭘까요? 채널 A